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2017년도 바로 제28회 시험 대비차 이렇게 우리 만나게 되는데요. 내년도 10월 그 시험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격해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될 박한수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꼭 합격해 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호흡을 잘 맞추셔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꼭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자료로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나름대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 재도전해서 합격하고자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는데 정시로 기본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서 하면 기본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겠는데 오늘은 이 자료를 쭉 정리할 겁니다. 먼저 부동산 공법하면 2차 과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보십시오. 자료 2차 과목인데 이 부동산 공법은 총 몇 문제가 나오냐?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50분이 주어지죠. 이러한 공법 40문항 중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맞춰야 일단 합격의 여전이 있는가? 16개 이상은 맞춰야 과락을 면해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상단에다 16문제 이상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제당 2.5점이 주어지고요. 과락제가 적용이 되어서 바로 최소한도 16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이맘때까지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대부분 공법은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해도 60점 정도 이상은 맞춰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크게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또 과락을 면하지 못해서 합격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법 하면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6개 법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운항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총 6개 법률을 부동산에 관한 공법, 약자로 부동산 공법이랍니다. 이 6개 법률에서 총 40문항이 나오고요. 그 법률의 중요성에 따라서 문제 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운항 법률을 약자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고요. 둘째 건축법을 먼저 보면 건축법이 7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2대 중대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9문제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법만 잘 정리해도 공법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두루 좀 알고 계셔야 편하게 합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6개 법률을 종합 정리해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주택법이 나오죠. 주택법도 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년도 한 3, 4월까지는 2개 내지 3개 법률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정리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좀 편하게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그래 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각각 6문제 나옵니다.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앞으로 수업은 2개월마다 1순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보통 국토계획법은 한 달 정도 강의를 합니다. 4주. 그리고
각각 나머지 법은 일주를 할애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하니까 도시개발법이 들었는데 오늘 도시개발법 시간이다. 그러면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 하루라도 결석하시면 그날 빠지면 그 법은 2달 동안 잡아할 수 없으니까 결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수업 기간 동안은 수업에 충실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러면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머지 법은 도시개발법 1주, 정비법 1주, 건축법 1주, 주택법 1주에서 4주, 농지법은 한두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의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말이죠. 단순 암기 문제도 몇 문제 나왔지만은 종합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손을 못 대게 그럼 되는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나왔죠. 그리고 해년마다 그런데 보통 시험 난이도 보면 올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출제가 될 테니까 각오를 좀 하시고 좀 단단하게 마음 먹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차면 공법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충실하시고요. 이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를 하는데 상급, 하급, 중급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상급, 중급, 하급. 상급이 약 30%, 중급이 40%, 하급 30%. 그래서 최소한도 10개월 이상 1년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중급하고 하급은 마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마쳐야 또 합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은 좀 다른 일을 접으시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10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몇 번을 보셔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 10번. 기존에 공부를 해오신 분들, 뭐 작년에 했다든가 이러신 분들, 그건 횟수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바로 집중적으로 10회독을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법은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난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10회독 할 때까지는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몇 회독은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10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10회독.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공법이 뭐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묵묵하게 이렇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투하해서 공부를 하는 격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합격해 나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익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할애하고 있으니까 항상 좀 정신을 바짝 차셔가지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준비는 됐죠? 네, 그렇죠? 이게 어설프게 하면 금방 1년 가버립니다. 1년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학원에 나오셨으니까 가족 구성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계실 것이고 이미 주변 분들한테 또 다 알렸을 겁니다. 중개사 하기 위해서 지금 학원 나갔다 이렇게 기대 엄청 크시겠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나는 노력. 자, 아무튼 과거에 공부했다가 좌절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28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의 의가 나 있죠.
이 부동산 공법은 바로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성화시킨 말인데 부동산 정도는 알고 오셨죠? 부동산 뜻이 뭡니까? 부동산. 우리 민법에 이제 우리는 법 공부를 하니까 법에 근거해서 용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뜻은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뜻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표 위에 보면 참고표 나와 있죠. 부동산이란 오른쪽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는 처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꼭 알고는 가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오른쪽 1페이지 오른쪽 가로 2번 가로 3번 밑에 보면 참고표 나와 있죠. 오른쪽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한다 이렇게 민법 몇 조에 규정됐다고요?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는 다 아실 거예요. 토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거. 그리고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있는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정착물이 하는데 정착물로는 대표로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수목인 인목도 있고 교량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토지하고 뭐다고요?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6개의 개발 법률은 모두 다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향해서 바로 규제차 바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규제하느냐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 합니다. 공공복리 이걸 약자로 공익이라 하는데 공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구현해 나가고자 바로 행정청에서 우리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 이것들을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6개 법률 모두 다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향해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때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그 위에 정착물인 건축물 이 건축물 중 뭐가 더 양이 많을까요? 전국에 있는 토지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 위에 정착물인 건축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양자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이 토지는 A 거라 하더라도 그 위에 정착물인 건축물은 B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고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토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법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각각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니까 그 소유권리 이걸 소유권이라는데 소유권에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권능이 혼이 되어서 하나의 소유권이 되는데 이러한 소유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때 자기의 사익만을 위해서 행사하게 되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익을 구현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바로 행정청인 국가와 지자체가 법에 근거해서 개입해가지고 규제를 가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공문의를 구현해 나가고자 규제하겠다는 법들 이것들을 부동산한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그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은 크게 사법하고 공법이 있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웠죠?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법은 크게 사법하고 공법이 있는데,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자에서 개인의 이익, 사익이랍니다.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를 평등한 입장에 따라 나누고 규율해서 바로 사익을 보호하자는 법들을 사법이라 하죠. 그래 모든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해서 사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자는 법, 이 법을 바로 민법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민법은 모든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일반사법, 일반법을 하죠. 그리고 이 사인 중에서, 개인 중에서도 상인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에 대해서, 그자의 상행위에 대해서, 상걸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해서 규율해서 사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법, 이런 것들을 특별사법, 특별법을 하죠. 그래서 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하고 상법. 이때 민법과 상법, 뭐가 더 특별법이냐? 뭐가 더 특별법일까요? 상법이죠.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때 A라는 자가 상인이다. 그 자가 상해야 한다. 상거래야 한다. 그때는 그 자가 사인이나 하나, 바로 그러한 특정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특정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때 특별법과 일반법이 서로 상충되면 무슨 법 우선원칙이 적용될까요?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든가 상행이라든가 상거래에 건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상법을 적용하되, 상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을 끌어다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일반법을 끌어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준용. 뭐라 한다고요? 준용.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개의 법은 사법일까요? 사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가지 법은 공법이죠.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은 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공익신의 주체인 행정청, 행정청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그네들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게 될 때 바로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 법들, 이런 법들을 바로 공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행정청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평등한 입장에다 둔 게 아니고 행정청을 우월한 입장에다 설정하고 우리를 밑에다 국민을 설정한 가운데 그 행정청이 우리를 규제해서 공익을 보호하자는 법들, 이런 것들을 묶어뜨려서 그냥 공법, 그렇습니다. 이 공법에는 바로 그 종류가 많습니다. 헌법도 있고요. 그리고 형법도 있고, 그리고 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개의 법, 이런 개별법은 사법이 아니고 공법, 그랬죠. 그래 공법은 아까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리고 뭐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6개 법은 헌법일까요? 공법 중에서도 헌법일까요? 형법일까요? 소송법일까요? 아니면 행정법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가지 법은 공법은 공법인데, 공법 중에서도 바로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 공법에는 종류가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법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헌법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형법도 아니고 소송법도 아니고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이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헌법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해가지고 전문, 그 다음에 법문 1조부터 130조, 부칙 6조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민법도 민법 해가지고 1조부터 1118조 해가지고 끝납니다. 부칙 28조. 그리고
형법도 1조부터 형법 해가지고 1조부터 372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법률을 단행본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요.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은 바로 헌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그리고 형법도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법 그랬습니다. 행정법은 단행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법에서 1조부터 뭐 몇 조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 작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 이런 법을 다 묶어서 행정법 그러는 겁니다. 이때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약자로 지자체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래 국가하고 지자체가 행정청인데 이네들이 행정작용을 법에 근거하여 가할 때에 토지라든가 건축물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바로 행정법 그러는 거예요. 이네들이 바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다. 그러면 교육행정법 그렇고요. 군사에 대하여 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군사행정법 그래요. 이렇게. 그래 행정법은 수천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법인 6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도 130개의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6개 법률만 편의상 추려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인 개별 법률은 있지도 않습니다. 편의상 6개 법률을 묶어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행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수천 개의 개별 법률을 묶어서 행정법이라 한다.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서 공부한다고요? 6개. 과거에는 9개 추려가지고 부동산 공법에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수험생의 그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몇 개는 빼버리고 지금은 6개만 추려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법률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활동을 전개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중개 대상물로 삼게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하고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중개 대상물을 공부할 건데요. 거기 보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 임모, 공장, 재단, 뭐 강업재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중개 대상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라고 보아서 그 토지하고 건축물을 중개 대상물로 삼아서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를 해 나가게 될 때 그 중개 대상물인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자과 어떠한 거래자니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확인 설명해 나가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충분히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중개를 해 나가게 될 때 중개인은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토해서 중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재산, 나무 재산을 함부로 중개해가지고 그자에게 재산상 손을 야기했다 합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고의, 과실을 일으켜가지고 중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면 엄청난 타격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법적 책임을 또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져야 되는데 그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공인중개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법적 지식을 습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개 법률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로서도 기냐하게 활용하게 해서 공부하겠지만 또 실무적으로도 정말 중요시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법들을 좀 흥미롭게 관심 있게 좀 잡아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법을 많이 알아야 공법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현장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중개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공법적 지식 짧으면 현장에 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공법 기본서 가지고 법 공부를 할 때마다 나는 지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돼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개권에 대하여 바로 접하게 될 때 나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바로 확인하고 설명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흥미로운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본서 나와서 책을 보면은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추상적이고 좀 생소하니까 좀 흥미를 갖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되도록이면 흥미롭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것 같아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공법을 공부하는 이유 3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공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6개의 법률 제정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처음으로 이 공법을 접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6개의 법률이 뭐뭐 있는가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6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이걸 약조로 뭐라고 합니까? 국토계획법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이것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6문제.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6문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너무 기니까 도시정비법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 나오죠.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 5번 주택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 6번 농지법은 2문제. 자, 그래서 총 40문항이 출제되고 40문항 중 최소 몇 문제 이상 맞춰야 일단 과락을 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16문제. 16문제 맞추면 딱 40점. 1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과락이 되어서 다른 과목 100점 맞았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법을 가볍게 보았죠. 조금 전에 부동산 하면 뜻이 뭐였습니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그랬죠. 이 토지는 다 할 것이고요. 정착물 하면 아까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는데 대표적 예를 들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목, 나무도 있고 수목 또 뭐 교량, 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은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하고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래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 이 북측까지 해서 바로 한반도 영토가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영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부할 때 국토란 말을 많이 잡아갈 겁니다. 국토. 국토는 남쪽 땅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국토는 어디 땅이다고요? 남쪽 땅. 그래 대한민국 영토는 바로 북측 땅까지 염두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바로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설에 있다 이렇게 섬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영토를 설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 영토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효력은 휴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에는 영토 규정을 그렇게 선하고 있지만 헌법의 하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법률 일종인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그 적용 대상법인 국토는 남쪽 땅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때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토지로서 전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하셔. 그래 부동산 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그 건축물을 부동산한다. 이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규제를 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바로 규제를 가해서 공공문의를 정진해 나가도록 하는 법들을 부동산 공법을 합니다. 그래 이 토지하고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 토지하고 건축물 중 뭐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까? 양이. 토지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래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를 부동산 합시다. 그래 이게 더 대표적이죠. 양자의 부동산 중 이게 더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때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법은 총 6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6개 법률 중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바로 이용시 행정청에서 미리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규제하여 공공문의 증인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는 겁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의 적용 범위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6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국토계획법이라 하죠. 이 법에서는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이 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어갈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10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해야 공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바로 4주를 할애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축물 부동산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라 했고 전국에 있는 토지라 했고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공공문의를 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 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 사용하게 될 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제해서 공공문의 정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건축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죠. 이 법은 몇 문제 나오냐? 7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했던 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택법이었죠. 이 주택법은 이 건축물, 우리가 이 건축법령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의 쓰임새를 용도를 합니다. 용도. 용자가 쓸 용자에서 이 건축물의 쓰임새를 29가지로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거 공부하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건축법령에서 29가지로 분류하고요. 그 중에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건축물일까요? 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주택도요.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 내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 그러한 주택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주택인 건축물 한 개를 여러 개로 내부 공간을 구분합니다.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을 인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동주택을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하나인 주택 건축물 내에 소유권이 최소한 몇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냐? 2개 이상.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주택은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주택법의 그 적용 대상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권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무슨 건축물만 특별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냐? 주택. 이 건축법에 적용된 건축물은 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용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설이 있고요. 제2종 근린생활설이 있고, 등등 엄청 많습니다. 창고시설, 위락설, 숙박설 등등 엄청 많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주택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정해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제정이라는 뜻은 최초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법을 시대상에 맞게 고쳐갑니다. 고쳐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개정이라 해요. 개정. 그래 이 주택법은 애당초 박정희 대통령실에 제정했던 법인데 그때 당시는 법의 이름을 법명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법의 이름은 주택건설 촉진법 그랬어요.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건설 촉진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법이라 하는데요. 이 주택법은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과거에 이 농촌에서 말이죠. 큰 도시, 서울 대전 이런 큰 도시로 농촌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래 도시에 엄청난 주택 문제가 발생했죠.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을 대량으로 좀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그래 한두 채 만들어가지고 공급해가지고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하여서 대규모로 땅 밀어가지고 대지를 조성하고 여기다 대량으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국민에게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해서 만든 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인데 이 주택도 한두 채 만들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대규모. 과거는 단독택을 20개 이상, 공동택 30개 이상, 20개 이상 이랬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법을 또 뜨셔서 최소한도 30개 이상 만들어서 공부할 때만 주택법을 적용하자라고 법을 뜯어붙였던 거예요. 그래 주택법은 주택에 대하여 건설 공부할 때 적용을 하는 법인데
주택을 한두 채 건설 공부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최소한도 몇 개 이상, 30개 이상 그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런 주택을 건설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 대지 조성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단독과 공동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 공부합니다만 이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단독택을 네 가지로 다시 분류하고 있어요. 총리가 살고 있는 집, 교장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도사가 살고 있는 집을 공간이라 합니다. 공간. 들어봤죠? 공간도 주택인 거예요. 주택. 가서 보면 살림살이 가져가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국무총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국가에서의 단독택이겠죠. 또 도사가 살고 있는 공간이면 뭐 지자체소의 그 단독택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늘따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그 건물에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집을 원룸이다, 토룸집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펜션이다 이런 말 쓰죠. 이런 것들이 다 다가구 주택이요. 법적으로는 그 건축물 내에 소유권이 몇 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한 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가 공부한데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입니다. 그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바로 3계층이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3계층. 일단 공동택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택이 아니다 그 말은 가구마다 구분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구가 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택인데 바로 세대 구분은 가구 수를 쪼갤 때 아무리 많이 쪼개도 19개까지만 쪼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원룸 하나 샀습니다. 그때 원룸,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가구택은 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고 몇 개까지 쪼개놨을까요? 19개. 알겠죠? 19개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의 다가구택 건축물에는 최고 세대 구분은 19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호 바닥면 작기는 바로 66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공간 그것은 660제곱미터다. 그 말은 평수로 한 사람이 약 얼마냐? 200평 정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호 바닥면 작기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세대구는 19세대 이하로 하되 공동택이 아닐 것 이런 것들을 다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단독택이라 해요. 단독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이 바로 들어가서 하수할 수 있는 집이에요. 하수. 그래서 각 방마다 학생들, 직장인들이 하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각 방, 그걸 방실에서 각 실은 바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각 방에는 부엌, 그리고 욕실, 방, 뭐 독립된 출입문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바로 각 방에는 욕실만 넣어주면 되나 취사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주로 하숙집입니다. 하숙집. 하숙집 가서 보면 그 주인댁이 1층에 있다 식당 만들어 놓고 내려서 밥 먹고 올라가세요 해서 각 방을 학생들 직장인들 들어가죠. 이런 하숙집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다중주택이라 해요.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주택인데 각 실은 방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구비하지 말 것.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그 층수는 바로 3계층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3계층, 3층 이하, 3계층, 3층. 그리고 바닥면 작기인 연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중이라 하죠. 그래 단독택으로서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데 공간도 아니고 다가구도 아니고 다중도 아닌 그런 단독택을 그냥 단독택 그래요.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단독택. 그래, 저 뭐 그룹의 회장이 살고 있는 집 단독택이 있죠. 그렇죠? 가서 보면 가보지도 않았지만 엄청 큰 평수로 으려르게 해놓고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도 단독택 일종이에요. 단독택 그건 공간일까? 아닙니다. 그건 다가구일까? 아닙니다. 그건 다중일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단독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독택은 단독택인데 밑에 있는 세 가지가 아닌 단독택을 그냥 단독택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공동택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란 게 있고요. 연립주택이란 게 있고 다세대란 게 있고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택 말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그 층수는 4개 이하인데 바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 잡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이하이면 다 세대이고요. 기숙사는 뭐 학생,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죠. 그래, 이런 것들을 공동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법상 단독과 공동은 이와 같습니다만은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에서 보았던 네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독택, 다중택, 그 다음 뭐다고요? 다가구.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 단독이든 다중이든 다가구든 이걸 최소한도 몇 개 이상 한꺼번에 지으려고 할 때에 주택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냐? 30개. 이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씁니다. 호. 뭐라 한다고요? 호. 그래서 최소한도 단독택은 30호 이상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나가고 싶다. 그때는 주택법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법령상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택법에 와서 공동택은 기숙사는 빠지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의미해요. 이 기숙사는 우리 국민에게 건설 공부에서 주관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분양받아 가지고는 가족 구성들이 들어와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숙사는 공장 내 근로자, 학교 내 학생들을 수용해서 잠만 재우는 그런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공동택에는 기숙사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택 하면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할 때 주택법상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 됐든 이걸 최소한도 30세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에 나갈 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이고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이 시킨 대로 건축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해 나갈 때 필요하다면 땅도 밀어야 되겠죠. 그 땅을 대지를 하는데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규모가 바로 1만 종택 이상일 때에는 주택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돼선 이와 같습니다. 단독택은 최소한도 몇 호? 30호. 공동택 최소한도 30세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은 최소한도 1만. 그래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를 바로 사업주체를 해요. 뭘 한다고요?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대지 조성 사업주체. 이런 사업주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해서 바로 승인받고 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법. 그리고 건설에서 분양을 하게 될 때요. 공급하게 될 때 사업주체가 뭐 A라는 건설회사다. 그때 그자가 돈 많은 자에게 막 100채 한 건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 없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그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부하도록 규제해서 그자의 주관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바로 주택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급할 때도 규제하고 공급될 때 그리고 공급받아 가지고 그걸 함부로 또 팔아먹지 못하도록 전매를 가하겠다. 전매 제한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바로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아까 이 규모 미만이면 무슨 법이 시킨 대로 건설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축법이죠.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주로서 바로 단독주택을 10개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아먹는다. 그때는 규제받지 않습니다. 규제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법에 하여 탄생된 것은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분양가를 높게 마음대로 책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때로는 적용받고요. 공급하게 될 때도 돈 많은 자가 수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무주택자의 우선 공급에서 주관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가 더 세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주택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해서 분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주택법은 최소한도 단독주택은 몇 개인가? 30개. 공동도 몇 개? 30개. 대지는 1만 종대 이상이다. 이렇게 좀 감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